네, 그리고 지금에는 스튜디오 서정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구차 탄핵 심판 변론과 관련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증인 출석이 없습니다. 양측이 서면 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시간 지금 계속해서 갖고 있는데 내일 모레 10차 변론에서 아직 증인 신문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헌재가 이런 시간을 갖는 의미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 9차 변론기일에 이런 내용들을 하기로 이제 정해놓은 것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이제 중요한 쟁점이라든가 혹은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주요 인물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상당히 완료됐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정을 잡고 진행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이제 10차 변론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이제 이미 9차 변론기일에서 이렇게 증거 조사 그리고 양측의 입장을 종합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다 먼저 결정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이전에 있던 이제 8차 변론기일 상황에서 이미 그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주요 인물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상당 부분 완료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그런 주장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만한 그런 근거들이 어느 정도 모였고 이제는 이 쟁점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할 시간이 됐다라는 판단을 먼저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이후에 10차 변론기를 추가적으로 잡으면서 한번 이런 입장 그리고 주장들을 정리한 후에도 다시 한번 또다시 정리가 필요한 그런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일단 헌재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이 조사에 이 심판에 필요한 심리가 진행되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9차 변론기일에서는 증인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미리 공지가 된 상황이고요. 서면으로 이제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구치소에서 헌재까지 왔다가 다시 변호인과 상의한 이후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근데 윤곽근 변호사가 그 밝힌 내용을 보면 9차 변론기일은 굳이 내가 여기서 뭐 언급을 안 하고 대리인에게 임하겠다 이런 내용이 미리 공지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구치소에서 출발하기 전에도 당연히 알았을 것 같은 내용인데 왜 헌법재판소까지 왔다가 다시 바로 돌아가 있을까요? 저도 사실 어떠한 생각에서 어떠한 입장에서 이렇게 왔다가 다시 구치소를 향했는지 그 이유를 알기는 힘듭니다. 사실 예. 짐작하기도 조금 힘든데 네. 일단 그만큼 오늘 이 변론기일에 출석을 해서 어떠한 진술을 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증인신문들이 이어진 기존 절차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피청구인 그러니까 탄핵 심판의 당사자로서 증인의 질문들을 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듣고 거기에 필요한 또 추가적인 질문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예. 이걸 직접 신문을 시행을 하든 혹은 뭐 재판관의 절차 진행에 따라서 대리인들을 통해서 신문 사항을 추가를 하든 분명히 즉 간접적으로 이제 관여를 할 만한 부분이 많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한 그 과정에서 본인의 변론도 일부씩 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사실 오늘 변론기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증인 신문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변호인 외에 그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줄었다라는 점을 조금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동안의 그 양측의 주장을 그리고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당사자니까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 보다 직접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또 변론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도 했기 때문에 우선은 일단 헌법재판소까지 출발은 하지 않았나라는 예. 생각은 드는데 네. 결국 대리인들과 상의를 했을 때 일단 대리인들도 당연히 지금 입장들을 정리하는 중요한 그런 시점이다 보니 상당 부분 준비를 철저하게 했을 것이고 그렇다고 윤 대통령이 관여를 하기에는 뭐 증인신문과 같이 조금 윤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절차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점을 좀 상의를 도착을 해서도 좀 하지 않았을까. 예. 그렇다면 이 시간은 어쨌든 최소한 4시간 이상이 걸리는 이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무언가 변론을 할 만한 그런 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판단을 하지 않았나. 예. 그래서 다시 복귀를 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되지 않았나 조금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궁금한 게 그 어제까지도 충분히 변호인과 미리 공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9차 변론기일의 과정에 대해서는 어제까지 상의가 됐지 않았을까? 왜 오늘까지 이렇게 출발을 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이 상황은 좀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그렇죠. 저도 사실은 뭐 출발을 했다면 당연히 오늘 재판에서
일단 당연히 출석을 해서 예. 뭐 상당 부분 변론을 하든가 혹은 그 상황들을 지켜볼 것이다 예상을 했고 예. 돌아오는 과정까지는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중간에 예. 출석 없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해석할 수가 있을지 조금 의문이긴 한데 사실 오늘 도착을 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지 않았나. 특히 이제 대리인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결심을 한 게 아닌가. 대리인들 네. 입장에서는 아마 오늘 재판을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직접 진술할 기회는 아무래도 없을 것 같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대통령은 참가만 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굳이 출석을 해서 앉아 계실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지 않았을까. 이것도 예.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이 헌법 재판, 이 탄핵 심판에 상당히 매번 지금 첫 기일 빼고는 매번 출석을 해서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고 변론을 해온 입장이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오늘 하는 역할이 특별히 없다 하더라도 일단 출석하는 자체에 또 의미를 갖고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변호인들과 상의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오늘 할 일이 없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견을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 수긍을 해서 예. 다시 이제 복귀한 것 아닐까. 어디까지나 이 부분 역시도 개인적인 추측에 추측의 불과합니다. 영역이죠. 네. 근데 그 경찰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은 게 올 때 경호 그를 다 하고 오는 거잖아요. 구치소에서 교통 헌법재판소 올 때, 통제를 통제 같은 다 하는데, 근데 다시 갑자기 또 돌아간다고 하니까 원래 그 헌법재판소에서 끝나는 시간을 대충 예상을 했을 텐데, 그리고 준비를 했을 텐데 바로 돌아간다니까 또 돌아가는 길도 다 통제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좀 쉽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예,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조금 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의 진술 과정입니다. 지금은 구차별로 휴정이 돼 있고 잠시 후 4시 30분부터 속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20일이 마지막 변론 기일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탄핵 심판에서 증인 신문이랑 증거 조사 같은 게 모두 마무리가 되면 양측의 최후 진술이 남아 있잖아요. 그게 그럼 기일을 따로 지정해서 기회를 주는 건지 아니면은 그 마지막 20일 변론 기일에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고 그 날에 다 끝내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재판관이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상당 부분 재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그게 사실 핵심이긴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지금 이런 탄핵 심판과 비교할 수 있는 게 형사 소송, 그러니까 이 탄핵 심판도 그 성질상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형사 소송과 관련된 그런 규정들을 준용을 하게 되는데 예. 우리가 형사 소송을 보면 이제 이렇게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는 증인 신문들이 이 탄핵 심판처럼 이어집니다. 그리고 증인 신문이 다 끝이 났다. 그리고 특별히 뭔가 피고인 신문 등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날 보통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증인 신문을 마치고 나서 그동안에 주장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변론을 하는 최후 진술을 당일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사건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정리해야 될 증거 관계가 복잡하다, 예. 다수다 그렇게 된다면은 새로의 기일을 한번 지정을 해서 그때 최후 변론 그리고 최종 진술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당일날 증인 신문이 모두 끝나고 추가적으로 진행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 최후 진술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11차 변론 기일을 지정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다들 관심을 갖고 있긴 한데 일단은 뭐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추가 기일 지정까지도 조금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11차 이 변론 기일, 이 추가적인 증인 신문 같은 경우에도 물론 내용을 더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도 들어갔겠지만 네. 한편으로는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그동안 주장을 해왔던 이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 문제 이 부분을 상당히 신경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불렀던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증인 신문을 진행을 하는 거고 또 그 증인 신청을 기각했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증인 신문도 다시 증인을 신문하겠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은 이 방어권 보장이라는 점을 조금 생각을 해서 그래서 추후에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았다라는 비판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도 조금 고려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증인 신문이 10차 기일에 한 번 있고 한 번 정도의 기일을 추가적으로 지정을 해서 그때야말로 이제 마지막으로 양측의 그동안의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최후의 그런 입장들 그리고 주장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편으로는 오늘 있는 이 9차 변론 기일에서 2시간씩 이 국회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의 입장 정리 그리고 발표 시간을 줬다라는 게 사실 지금 시점에서 이 정도 시간을
부여를 했다라고 하면 사실상 뭐 최종적인 그런 변론 과정이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헌재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를 종결 직전에 한번 가졌으니 10차 기일에는 추가되는 증인 신문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하고 간략하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하고 의견을 들은 다음 마무리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도 상당히 좀 고심을 하고 있을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러면은 오늘 9차 변론에 있었던 재판관의 발언이 준비됐다고 하는데요.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10차 변론기일 관련 재판부 평의 결과를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이 오전 10시고 오후 2시에 탄핵 재판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둘째, 변론기일에는 당사자, 재판부, 증인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에 대하여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3. 10차 변론은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하여 2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양 당사자 측에서는 이러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체부하겠습니다. 피청구인 측은 청구인 측에 제출한 갑 64호증 1부터 갑 70호증까지 증거에 대한 증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 68호증 서울고등법원 판결 그리고 75호증의 법제처 2024년도 법제 업무 편람에 대해서는 증거 동의하고 입증 취지 부인합니다. 나머지 증거에 대해서는 부동의합니다. 예. 네. 조금 전 9차 변론 기일 진행 중인 상황에 문영배 소장 대행의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문영배 헌재 소장 대행이 변론기일 변경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거든요.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몇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일단 이제 20일 있을 그 10차 변론 기일 그날을 봤을 때 윤 대통령은 어쨌든 오전에는 형사재판 그리고 오후에는 헌법재판을 소화할 수 있는 일정이다라고 우선 얘기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다른 탄핵 심판들, 기타 헌법 재판들이 이제 일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기일 변경은 조금 어렵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10차 변론 기일 같은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신청한 그 증인들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채택을 해서 신문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당시에 그 당일에 조주호 경찰청장에 대해서 또 구인 집행을 촉탁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변경이 어렵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변호사들도 그 재판 기일이 조금 너무 촉박하다거나 혹은 다른 일정과 조금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기일 변경 신청을 자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거부되는 경우에 지금 헌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예를 들어 뭐 시간상 별로 문제는 없어 보인다라거나 혹은 이런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는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 기일을 지정을 했을 때 이 다수의 증인들의 일정을 새로 또 조정을 해야 되고 특히 지금 이 같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 구인 집행을 또 촉탁해 놓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증인 신문상의 어려움, 이 문제 때문에 이 기일 변경 신청을 불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이러한 내용들을 헌법재판소에서는 고려해서 더 이상 기일 변경은 어렵다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고 이제 통상적인 경우랑 비교를 하면 사실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긴 한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지금 이 탄핵 심판이라는 그리고 한편으로 윤 대통령에게 지금 또 진행 중인 형사 재판, 그 내란 혐의와 관련된 이런 재판들은 일반적인 사건들과는 사실 비교하기가 상당히 힘들 정도로 중대하고 또 거대한 사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이러한 판단 하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기일 변경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나 혹은 뭐 법정 외에서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여론 측에서는 이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은 여전히 또 제기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20일 날 재판 준비기니까 형사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날 구속 취소 여부도 뭐 다룬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10시부터 그게 시작이 되는데 형사 재판 과정은 헌법재판소에서 10차 변론 기일이 2시부터 진행되기로 돼 있었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보니까 헌재에서
2시가 아니고 10차 변론 기일이 20일 오후 2시 30분으로 30분을 늦췄네요. 그것도 그럼 그 윤 대통령 측의 그 요청에 대한 배려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다른 설명은 없는 걸로 보이는데 예. 그런 시간상의 일종의 배려를 한 게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예. 일단 사실 10시에 형사재판이 시작이 된다. 네. 그리고 그 형사재판이 이제 뭐 본격적인 변론이 아니라 공판을 준비하는 그 준비 기일이다 보니까 사실 그렇다면 길어도 2시간 정도 안에는 끝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음.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재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 자체가 길게 소모되지도 않고 예. 그리고 이제 뭐 보통은 뭐 점심시간이나 이런 시간 전에 끝을 내기 때문에 점심시간 전에 그러니까 12시 전에는 일단 끝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재판의 특수성 그리고 이 증거에 관한 의견들을 정리하는 것만 해도 사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제출된 그런 증거 기록이나 혹은 예. 예상되는 증거 목록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수의 그런 증거들이 아마 다 다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재판이 조금 지연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예. 그렇다면은 결국 형사 재판 그리고 오후에 있을 탄핵 심판에도 모두 출석한다는 전제 하에 조금 더 이제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30분 정도는 약간 늦춰진 것 거예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20일에 구속 취소 심사도 같이 진행이 되는데 그것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닌가 봐요. 근데 보통은 이런 석방과 관련된 절차도 사실은 조금 빨리 진행이 되긴 합니다. 이제 구속 취소라는 제도야 뭐 앞서 여러 번 변호사들이 또 설명을 했다시피 흔히 있는 제도가 아니긴 하지만 네. 뭐 비슷한 제도로는 이런 보석 허가 청구 같은 것들이 있고 이런 보석 재판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길어도 한 30분이면 끝이 나거나 네. 혹은 뭐 1시간 안에는 끝이 나는 그 정도 수준의 이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구속 취소 역시도 결국에는 구속을 취소하느냐 그러니까 석방을 해주느냐 이런 문제를 따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시간은 비슷하게 소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한편으로는 뭐 윤 대통령의 이런 사건 중대성을 봤을 때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다 하더라도 예. 결국에는 지금 뭐 헌법재판소가 30분 정도 늦춰졌을 때 그 정도 시간 안에 끝난다는 전제 하에 일단은 시간을 조금 할애해 준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공판 준비 기일은 보통 당사자가 출석을 안 한다고는 하지만 구속 취소 여부도 결정이 되는 날이니까 그리고 이후에 오후에 헌재 변론 기일이 잡혀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하다가 헌재로 오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판 준비 기일 형사 재판 시작하는데 출석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근데 저는 둘 다 출석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예. 됩니다. 일단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그날 증인신문이 있고 또 예. 거기에 나오는 증인들이 상당히 주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렇죠. 예. 뭐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이라든가 조주요 경찰청장도 만약에 출석을 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증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조금 직접 그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면 직접 질문을 하든가 혹은 대리인을 통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구성을 하든가 상당히 관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후에 있을 탄핵 심판에는 출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네. 오전과 같은 이 공판 준비기일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피고인들이야 사실 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이제 이런 증거와 관련된 혹은 절차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는 이런 형식적인 부분들이 중요한 절차에 굳이 출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형사 재판과 관련해서는 뭐 누구보다도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예. 이 절차의 또 의미, 또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윤 대통령이 오전에 있는 공판 준비 기일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오전 재판에 출석을 하고 또 오후에 탄핵 심판에서도 출석을 하는 모양이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지금 9차 변론은 재개가 됐고 윤 대통령 측의 탄핵 심판 쟁점을 설명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변론에서는 헌재가 그동안 증거로 채택됐지만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그 부분들에 대한 증거 조사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증거들이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증거들은 뭐 크게 나왔을 때 서면 증거, 그러니까 서류화되어 있는 그런 증거들이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영상 증거, 특히 이번 뭐 계엄과 관련해서는 뭐 이미 계엄 시점부터 그 당시의 상황들이 모두 녹화가 된 언론의 그런 영상이나 혹은 국회 내부의 CCTV 등 이런 자료들이 제출돼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영상 증거 또 서류 증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서류 증거 중에서는
가장 좀 쟁점이 될 만한 게 뭐 다른 증거들보다도 결국 관련자들의 그런 피의자 신문 조서, 예. 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내용들이 결국 서류화가 돼서 조서가 돼서 제출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다시 한번 조금 쟁점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증거 채택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할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 뭐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증거 채택을 하면 증거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이 관련자들의 그런 조서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동안 상당한 주장을 그리고 강력한 반발을 해왔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는 이 절차상 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그 조서에 대해서 본인이 나와서 동의하지 않은 이상, 이 당사자들이 나와서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은 증거 채택이 될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쭉 해왔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뭐 증거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서면들,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 조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 조금 의견을 개진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런 조서들은 증거로 쓸 수가 없다. 예.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동의하지 않은 이상 이 부분들은 증거로 쓸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설사 해당 조서들에 대해서 증거로 쓰인다 하더라도 이 법정에서 나와서 하는 진술들과는 그 신뢰성을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된다. 예. 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법정에서 진술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 될 텐데 지금 뭐 예를 들면 여인영 전 사령관이라든가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검찰에서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라고 알려진 내용과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진술한 내용이 조금 상이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진술들은 거부를 하기도 했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설사 검찰에서 작성된 조서를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법정에서 나온 진술들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뢰성을 다르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그런 신빙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거론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뭐 이 부분은 오늘 과정에서 굳이 뭐 변론의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앞으로 추가적인 의견서나 혹은 의견 개진을 따로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뭐 일단 뭐 영상 증거 혹은 서류 증거들이 있지만은 예. 뭐 영상 증거에 대해서는 사실 다투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고 이 서류들에 대해서 특히 이 피의자 신문 조사와 관련해서는 조금 의견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검찰 신문 조서를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하겠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 그 조사에서는 그 조서를 보면 굉장히 많은 진술을 하는 것 같은데 헌재에서는 거의 말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재판관이 직접 전 사령관한테 물어본 게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 맞죠? 그리고 그때 변호인 있으셨습니까? 뒤에 함께 온 변호인이 그분 맞습니까? 까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 검찰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기 위한 그 확인 과정인가요? 네, 그렇게 결국에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이런 조서와 관련돼서 증거 능력,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라고 하면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뭐 증거 자격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이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이미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도 이런 관련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그 진술이 담긴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을지 없을지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한 것이 이 관련 조서가 특히나 뭐 변호인이 동석한 상황에서 다른 문제 없이 진술이 됐었고 그대로 적혀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예. 이거는 형사소송법상 규정도 아니긴 하지만 이제 이런 탄핵 심판, 헌법 재판이라는 그런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중간 기준을 제시했던 그런 선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번 재판 과정에 있어서도 이 관련자들이 출석을 해서 증인 신문을 할 때 이 조서가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 당시에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고 있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인지를 확인을 해서 예. 결국엔 앞선 선례대로 만약 변호인이 동석하는 등 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들을 만족했다라고 본인 입에서 그런 진술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해왔던 것으로 지금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최근에 그 비상계엄 당시 CCTV 영상 하나가 언론에 공개가 됐잖아요. 계엄군이 국회 본관 지하 1층으로 내려가서
단전을 조치한 그 국회 CCTV 영상인데 이게 오늘 해당 증거가 새롭게 채택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일단 국회에서 이것을 증거로 추가 증거로 신청을 했다라면 사실 채택을 할 가능성이 무척 높죠. 여기에 대해서 뭐 채택을 하지 않을 이유 자체가 없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 뭐 이 부분을 추가 증거 제출을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증거로서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 예. 사실 이 부분이 뭐 이미 증거로 제출돼 있는 일부를 보여준 것인지 아니면은 별도의 증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다만 어쨌든 이 내용들 지금 최근에 밝혀진 이 증거, 이 CCTV를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증거라고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CCTV를 보면 결국에는 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할 당시에 그 몇 분 전에 이제 지하 1층으로 군인 몇 명이 향했었고 예. 또 의결이 있고 나서 한 5분 정도 안에 이제 단전 조치가 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이 질서 유지를 위한 군대 투입이었다라고 보기에는 이 단전이라는 조치가 실제 행해졌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되고 예. 어떻게 보면은 국회를 봉쇄하기 위한 혹은 시점을 봤을 때 국회의 그런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행위였다라고 평가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중요한 증거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 내용이 발표됐을 때 윤 대통령 측에서도 즉각적으로 반박을 했던 것으로 네.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이 점이 이제 이 자료가 결국에는 증거로 신청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 채택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이번 사안이 지금 탄핵 심판의 그런 사유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증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CCTV 영상이 탄핵 심판에 좀 영향을 미치려면 그 단전 조치가 윤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진 거다라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김현태 특임단장은 그거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거 아니라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도 탄핵 심판에 영향을 좀 미칠까요? 네, 이걸 좀 단계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김현태 특임단장은 당시의 단전 지시는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있었다라는 예. 주장을 하고, 근데 또 곽 전 사령관 역시도 단전 지시는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신이 어쨌든 본인의 판단이었다. 자신의 예. 판단으로 상의를 하고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러면 곽 전 사령관이 이 부분을 단독으로 실행을 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의문이 있을 수가 있고 예. 앞서 이제 곽 전 사령관은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이 단전 지시와 관련된 내용은 윤 대통령이 이 계엄 당시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고민을 하고 상의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그것도 생각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곽 전 사령관의 주장, 그 진술을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CCTV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예. 이렇게 곽 전 사령관의 그런 진술 신빙성을 더욱 강화시킨다라고 한다면 결국 곽 전 사령관의 다른 진술, 당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진술 역시도 예. 결과적으로는 신빙성이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하자면 이런 영상이 결국 곽 전 사령관이나 혹은 김 전 단장의 진술과 상당히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은 곽 전 사령관의 윤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된 그런 진술 역시도 힘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어서 결국에는 이건 윤 대통령에게는 조금 불리한 정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곽 전 사령관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이 그 단전 단수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지만 국회에 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런 소리를 듣고 어떤 방법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그거를 본인이 시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김영도 재판관의 질문도 좀 이어지는 게 김영도 재판관이 본인이 판단해서 한 거죠.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으면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판단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는 어떤 해결해야 될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본인이 여러 가지 방안을 판단한 거 아니냐 이런 요지 같아요. 네, 그렇죠. 결국엔 이런 판단한 이유가 있을 것이 예. 아닌가라는 취지인 것이고 사실 이 상황에서 사령관이 독단적으로 이런 국회의 단전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초반에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발표할 때도 계엄이었으면 먼저 단전을 시켰다. 근데 그런 일이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발언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한 초기에 담화 내용과도 사실은 배치되는 내용이고 예.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이러한 구체적인 지시 그리고 상당히 이제 국회의 기능을 조금 제한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조치를 예. 과연 이제 사령관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판단을 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위에서 뭐 직접적으로 단전 지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이것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전국적인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 수행 과정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예. 마침 이후에 이런 단전과 관련된 CCTV가 또 발표가 되면서 예. 결국에는 이제 곽 전 사령관의 그런 진술이 더 힘을 받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윤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앞서 뭐 단전 지시까지는 아니겠지만 예. 뭐 인원들과 관련된 그런 지시가 있었으리라고 조금 의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요거 하나는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김현태 특임단장이 어제 국회에서 발언하는 거 보면 지금 언론 보도와 또 민주당 측에서는 5분 정도 단전된 게 확인이 됐다 해서 CCTV를 공개했는데 어제 김현태 특임단장은 국회에서 그 스위치를 내린 거는 맞는데 그게 불이 꺼지자마자 비상등이 다시 켜져서 깜깜한 암흑 속이 아니었고 그 인물이 식별 가능할 정도로 비상등이 켜져서 본인의 생각에는 단전까지는 생각이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까지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 측의 진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 증거를 제시하면서 탄핵 심판에 대한 쟁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비상계엄 진술과 관련해서는 반박에 나섰습니다. 국회의원 체포 지시 내린 적 없다. 계엄 발령 시 최초 지시는 국회 경비를 위한 목적이었다. 그리고 부정선거론을 강조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점검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요. 역시 좀 예상했던 대로 비상계엄은 정당하다. 이런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충분히 예상을 했던 내용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제 뭐 새로운 주장을 할 만한 그런 시점도 아니고 결국에는 오늘 이런 절차 자체는 기존의 주장들을 한번 요약해서 정리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아마 뭐 충분히 다들 예상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싶고 예. 결국에는 이 계엄의 목표, 계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선거 관리 등 그런 부정선거 문제 등에 대한 의혹 확인과 또 예. 선거 관리를 위해서 필요했었다라는 점을 지금 언급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특히나 이제 문제되고 있는 이 당시의 군 그리고 경찰 인력을 통해서 그 지원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 국회 마비가 아니라 국회의 그런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였다라는 예. 주장 역시도 뭐 반복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후에 증인 신문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쟁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 군 사령관들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혹은 체포를 해라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예. 뭐 그 밖에 혹은 정치 관련 인물이나 혹은 유력 인사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진술들이 상당히 나왔었기 때문에 예. 뭐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언급을 하면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는 전혀 내린 적이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10차 변론기일 내일 모레 2시 반, 오후 2시 반으로 정해졌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이걸 먼저 여쭤볼게요. 그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금 헌법재판관 이른바 신상털기 그리고 문영배 소장 대행의 집 앞까지 찾아가서 아파트 앞까지 찾아가서 굉장히 그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소리를 하면서 문 재판관의 차 종류, 차 번호까지 출퇴근 시간에 앞으로 계속 한 달 동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무슨 뭐 피키까지 들면서 차 번호까지 다 이렇게 적어서 공개를 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차를 일일이 뭐 확인하는 모습도 보이고 이웃에게 안 좋은 평가를 받게 해야지 뭐 효과가 있다 이런 말까지 하는데 이 재판을 지금 해야 되는 그 재판관의 집 앞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시위하는 모습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무척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예. 특히 뭐 저는 물론 뭐 법관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법조인 입장에서는 이런 재판에 대해서 또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그런 재판관들에 대해서 이 정도의 비판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물론 이제 이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과연 뭐 재판관들에게 그리고 나아가서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뭐 법조인들도 다 비슷한 생각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뭐 편향성 시비가 더 커질수록 아무래도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뭐 추후에 있을 그런 비판들을 더 신경을 쓰면서 최대한 공정하게 예. 그리고 정당한 판결을 내리도록 노력을 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점이 결국 뭐 지금 윤 대통령 그리고 뭐 윤 대통령의 재판에 유리할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예.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결론을 냈을 때 그것이 뭐 일부 지지자들 혹은 일부 여론에 원치 않는 결과다라고 했을 때 그때 가서 이제 조금 더 이런 분열적인 상황들이 심화가 되지 않을까. 예. 사실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이런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물론 비판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뭐 법 제도 하에서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 안에서는 이런 법원의 판단이 최소한 존중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절차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불복 수단을 통해서만 불복을 해야 될 텐데 사실 지금 이런 분위기는 이후에 원치 않는 그리고 예상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왔을 때 판결 자체를 부정을 해버리고 예. 나아가서는 이 사법 시스템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전에 뭐 서부지법에서 예. 영장과 관련돼서 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 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초유의 사태가 한 번 있었던 만큼 예. 지금 이런 식의 비판을 넘은 비난들은 좀 자제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정말 결론이 나오고 나서의 상황이 더욱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죠. 네, 이렇게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오늘 오전에 문영배 재판관 거주지로 추정되는 곳에 찾아가서 그 앞에서 집회를 연 거잖아요. 주민분들도 상당히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적 공간에서 집회를 여는 게 어떤 뭐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예. 집회를 했다라고 한다면 결국 집시법상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오늘 있었던 집회 제가 뭐 전부 다를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집회에 대해서 좀 신고를 하고 진행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사실 이제 국가의 주요 기관, 예를 들어서 뭐 법원이라든가 헌법재판소, 그리고 뭐 국회의사당, 혹은 뭐 외교기관 이런 곳들은 법률적으로 그 경계선에서 100m 안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일단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주거구역과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회 신고를 했을 때 그러니까 허락이 되는 곳들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집회가 너무 격렬해지고 또 이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있을 경우에는 제한을 가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자유로운 집회 혹은 시위가 보장되는 곳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을 조금 강제적으로 못하게 막을 만한 그런 방법은 딱히 없는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이후에 이런 집회 내용이나 혹은 시위의 내용이 보다 폭력적으로 변한다거나 혹은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커서 이런 집회를 좀 제한해야 될 필요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집회 규모를 줄이던가 혹은 장소를 조금 변경하는 방식으로 제한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소식 하나가 더 들어왔는데 헌법재판소가 20일 10차 변론을 오후 3시에 시작한다고 1시간을 늦췄습니다. 앞서 2시에 시작한다고 했다가 2시 30분으로 한 차례 미뤘는데 다시 오후 3시로 시작한다고 바꾼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요청을 했기 때문에 미뤄진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국회 측에서는 이제 탄핵 심판 뭐 시간 자체를 기일의 시간 자체를 늦출 필요는 없다라고 볼 거고 당연히 예. 이 부분은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을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2시 반으로 한번 연기를 했다가 다시 그러게요. 3시로 연기를 예. 했다라는 것은 네. 결국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당일 윤 대통령이 다 출석을 하고 준비를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뭐 예상을 일단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 시간을 그렇지만은 뭐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여유 있게 심리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애초에 이 시간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어쨌든 그날 3명의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 네. 그래도 시간을 뭐 1시간씩 늘리는 게 어렵다라는 취지로 한번 의견을 내지 않았나 싶긴 한데 예. 결국에는 윤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을 조금 반복적으로 요청을 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30분을 늦춰서 예. 3시로 일단 시간을 지향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예. 10차 변론이 내일 모레 오후 3시부터 변론길이 시작이 되는데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이 한덕수 총리와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 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인데 조지호 총장은 구인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 건강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어서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양측에서 거의 신청한 꼴이 된 거잖아요. 한덕수 총리는 그 전부터 계속해서 국회에서 말을 할 때도 계엄 초반부터 국무회의는 흠결이 있었다.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고 간담회 정도로 여겼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양측에서 채택한 이유가 계엄이 정당한 계엄이 되려면 국무회의가 소집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집중 추궁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것도 굉장히 큰 증인이겠네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사실 이 부분은 일단 양측에서는 중요한 증인이라고 생각을 했으니 신청을 한 것이고, 근데 또 한편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기각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네, 한번 기각했죠. 네. 그렇다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봤을 때는 한덕수 총리가 굳이 나올 필요가 없다. 이제 왜냐하면 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뭐 다른 위원들의 발언이나 혹은 뭐 기존의 한덕수 총리의 발언들 이런 것들이 다 증거로 제출이 됐을 거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필요성과 관련해서 굳이 신문기기를 따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미 판단을 한번 했다라고 보는 게 우선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추가적인 증인 신청을 어쨌든 채택은 했고, 그렇다면은 윤 대통령 측 그리고 국회 측에서도 어쨌든 이 쟁점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진술을 드릴 필요가 있다. 양측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청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 두 가지 정도를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정 운영을 뭐 대통령과 함께 책임을 지는 총리가 봤을 때 당시 이제 계엄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지 않았느냐, 야당의 뭐 입법 독재라든가 혹은 탄핵 남발 혹은 예상 삭감 등으로 인해서 국가의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있었고 비상상태에 준할 수 있는 그 정도 상황이 아니었느냐라는 내용과 계엄 사유와 관련해서의 그 지문,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무회의와 관련된, 그래서 당시에 실제로는 국무회의라고 볼 만한 그런 절차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점들을 질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국회 측에서는 결국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이미 얘기를 했던 것처럼 실질적인 그런 국무회의는 없었지 않느냐, 뭐 사실상 간담회라는 표현까지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계엄이 아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질문들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일단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가 그동안은 계속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줄기차게 일관되게 국무회의 흠결이 있었고 그 계엄에 단호하게 그 국회에서 말했던 게 단 한 명도 찬성한 사람 없이 다 반대했다까지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진술을 윤 대통령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는 직접 헌재로 와서 이걸 좀 했던 발언을 좀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 증인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양측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유리한 측의 증인들을 신청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부르지 않았을 때 이제 불리한 그런 증인들도 사실은 증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한덕수 총리의 발언은 어쨌든 무게감이 분명히 있는 지위이고, 근데 그 내용이 어떤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실질이 없었다.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이 대부분 다 반대를 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증인 신문을 따로 하지 않았을 때 이 한덕수 총리의 발언들은 국회 측에서 관련된 증거로 다 제시를 했을 텐데 그대로 두면 그 내용 그대로가 다 인정이 돼버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지위의 문제라든가 혹은 내용 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이는 진술을 번복시키거나 혹은 그 신빙성을 떨어뜨려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조금 내용을 바꿀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그게 법조 용어로 그 신빙성을 탄핵시킨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 법정에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법리적으로는 이 법정에서의 그 증언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에서 한 그 진술 내용보다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 법정에서 재판관 앞에서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서를 한 상태에서 한 그 증언 내용이 사실은 그 신빙성 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소한 증인 신문에 불러서 우리에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혹은 과거에 불리했던 진술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분명히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이 한덕수 총리로부터 얻고 싶은 진술은 야당의 계속되는 탄핵으로 국정이 마비가 돼서 국정 운영이 어려웠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에 힘을 얻고 싶은 것 같고 또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는 이번에 3번째로 증인 채택이 됐는데 앞서 2번의 경우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거든요. 그래서 헌재가 이번에 구인영장까지 발부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구인영장까지 발부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도 이 사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인 것은 뭐 누구든지 부정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일단 계엄 당시에 경찰 병력을 또 운용을 했었기 때문에 시위를 했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 계엄 직전에 뭐 3시간 전에 윤 대통령을 만나서 어떠한 지시를 받았다라고 지금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안과 모임이 있었다 이런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고 지금 이제 결국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한덕수 총리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증인 신문을 통해서 이 진술을 조금 변경을 해야 되는 혹은 번복을 시키거나 아니면 신빙성을 떨어뜨려야 되는 그런 증인에 해당합니다. 예.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라고 알려진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체포조 운영과 관련된 그래서 당시에 이제 여인영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들었다라는 진술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이 계엄 당시에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긴 했지만은 오히려 자신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계엄 사태가 확산되거나 혹은 불필요한 충돌을 막을 수가 있었다. 사실상 항명을 했다라는 식으로 윤 대통령의 그런 주장과는 조금 상반된 주장들을 해온 상황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건강상의 이유로 증인 신문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검찰 단계에서 작성된 그 조서 그 내용들이 그대로 증거로 채택이 되고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지금 뭐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변호인의 조력 하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그런 예. 조서에 대해서 증거로 채택을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증인 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인물일 수밖에 없고 예. 이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윤 대통령 측에서 이런 방어권 보장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방어권 보장과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여러 증인 채택을 신청을 했지만 채택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관련자들의 증언을 충분히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졸속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윤 대통령 측을 생각해 봤을 때 조지호 경찰청장은 중요한 증인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인정할 수가 있고 예. 그렇다면 이번에 방어권 보장을 조금 더 강화를 해주기 위해서 한 차례 다시 한번 시도를 하고 또 구인장까지도 발부한 것 아닌가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상황 들어오는 걸 보니까 윤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짜 투표지로 의심되는 사진과 영상 등을 지금 제시했다고 하고요. 또 지난 22대 국회의원 투표도 의혹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선관위의 그 군 병력을 투입 지시했다는 것까지 헌재에서 윤 대통령이 인정을 했잖아요. 본인이 그 지시했다는 것.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또 3명의 증인 중에 1명이 유일하게 2번째 출석을 하는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이잖아요. 근데 홍장원 전 차장이 최근에 언론사의 인터뷰를 좀 길게 한 것도 있고 라디오 방송에선 또 TV 뉴스에도 출연을 했는데 그때 출연하면서 처음 방송을 출연한다고 하면서 계속 그 헌재에서는 굉장히 짧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후에 정말 그 잘못된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실과 다른 뉴스가 나와서 한번 그 해소할 공간이 필요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때 말한 게 국정원장과 계속해서 배치되는 그 얘기들이니까 국정원장은 CCTV를 우리가 확인해 봤더니 당신이 메모했다는 그 시간대 본인의 그 집에 있던데 말이 되냐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홍장원 전 차장이 그러면 분초 단위로 CCTV 공개해 보자. 그럼 내가 이제 어디 있었는지 확인이 될 거 아니겠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을 부른 이유는 그 불러도 굉장히 그 진술이 반복될 것 같거든요. 뭘로 이제 그거를 또 그 사실을 확인해야 될지가 궁금해지네요. 어떤 걸로? 네, 일단 사실 뭐 이렇게 2번씩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경우는 잘 없긴 합니다. 예. 그만큼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의 발언 자체가 무척 중요했고 네. 상당히 구체적인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증언이었는데 네. 또 마침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태용 국장 원장이 그 신빙성을 또 떨어뜨리는 그 특히 메모 작성 경위와 관련해서 예.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증언들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한 번 더 할 필요성을 조금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이런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헌법재판소는 뭐 다른 증거들이나 혹은 다른 사실관계들을 통해서 이 홍장원 전 차장의 그 증언의 신빙성을 따져볼 수가 있긴 합니다만 예. 만약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 이후에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비판들 지금 어쨌든 뭐 여론을 봤을 때나 혹은 뭐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홍장원 전 차장의 그런 진술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견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그 신빙성을 그대로 판단을 해버리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추가적인 그런 증인 신문을 통해서 내용들을 예.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예. 물론 이제 당시 구체적인 작성 경위에 대해서 앞서 있었던 조태용 국정원장의 그런 진술에 비추어 봐서 더욱 이제 구체적인 질문들 그리고 여기에 대해 더욱 자세한 답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다만 뭐 지금 뭐 언론에 나와서 홍장원 전 차장이 진술하는 내용들을 봤을 때 뭐 전체적인 취지라든가 혹은 뭐 입장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상당 부분 겹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예. 다만 이제 그렇다면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그런 진술 내용들을 비춰봤을 때 네. 신빙성을 일단 검토를 할 겁니다. 상당히 여전히 일관되고 구체적인지를 따져볼 거고 예를 들어 작성 시점에 조금 뭐 몇 분 정도의 차이가 있다. 예, 예. 그렇지만 실제로 작성된 그 현장은 뭐 CCTV나 혹은 관련 증거들을 비추어 봤을 때 홍장원 전 차장이 말한 곳이 맞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사실 신빙성 문제는 크게 이제 제기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것이고 예. 한편으로는 그런 점들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비단 이 홍장원 전 차장의 발언 혹은 조태용 원장의 발언뿐만 아니라 이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까지 그리고 다른 증거들까지도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지금 이 메모가 지금 홍장원 전 차장만이 작성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방첩사 측의 그런 지휘관도 일부 그 지시 사항들을 체포 명단에 대해서는 작성을 했다라고 예. 지금 알려져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조주혁 경찰청장도 그 체포 명단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체포 명단에 들어가 있는 대상자들이 누구인지를 또 비교를 해봤을 때 예. 홍장원 전 차장이 말하고 메모에 적어놓은 그 명단과 일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사실 작성 경위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도 있고요. 네, 예. 그렇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증인 신문을 통해서 계속 반박되고 또 재반박되는 것들만 집중을 했을 때 과연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긴 하지만 네. 이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은 단순히 그 증인 신문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된 증거들 그리고 거기서부터 확인되는 사실관계들까지도 종합을 해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런 내용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신빙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홍 전 차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의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날선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홍 전 차장이 말한 CCTV 영상을 제출하면 홍 전 차장의 뭐 동선이나 명단 정보가 좀 더 뚜렷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뭐 시간차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뭐 집무실에 들어간 시간 혹은 그 전에 뭐 공터에서 메모를 작성한 시간 뭐 시간차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동선들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홍정원 전 차장의 진술을 더 믿을 만한 그런 그렇죠. 자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이동 자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다면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의 뭐 기억에 조금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다른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홍장원 전 차장의 신뢰성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CCTV 영상을 통해서 뭐 시간도 시간이지만 결국 동선이 어느 정도까지 확인이 되고 이 부분이 얼마만큼 일치를 하는지 이 부분을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것도 있어요. 그 문영배 재판관이 지난 13일 변론에서 그 변호인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에 대해서 항의가 좀 항의성 차원의 발언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게 재판관들하고 다 얘기가 돼서 나온 대본이다라는 대본이라는 표현을 써서 저도 좀 생소했거든요. 재판관들도 그
진행하는 그 문서를 대본이라고 표현하는구나 이런 말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재판부가 합의한 절차 진행의 초안이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그 나중에 부연 설명을 해줬습니다. 재판관들이 그러면 절차를 제가 몰라서 그러던데 이게 그 변론 기일이 있을 때 그런 그 대본 초안을 작성해서 그거를 재판관들이 들고 들어와서 그 심리를 하는 건가 보죠. 사실 저도 이 대본이라는 표현 예. 자체는 법정에서 뭐 재판관 입에서 나올 만한 표현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사건들에서는 사실은 뭐 특별히 들을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네. 당시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대리인 측에서 증거 신청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결론을 두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아까 했던 어떤 발언에 대해서 뭐 의미가 어떤 것이냐라는 식으로 질의를 하니 예. 이제 재판관 입장에서 문정현 소장 권한 대행이 자꾸 내 말의 의미를 자꾸 부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자신은 TF가 이제 작성을 한 이 대본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면서 결국 이 부분이 또 오히려 문제가 된 상황이긴 합니다. 예. 저도 이제 이런 TF를 구성을 하고 또 TF가 재판의 절차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이 발언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 뭐 그렇게 눈여겨본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저도 조금 찾아봤는데 예. 사실 지금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TF가 운영이 되었다라고 네, 보도를 봤습니다. 예. 그리고 그 TF가 이제 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 쟁점을 정리를 해서 재판관들에게 이제 나눠주기도 하고 또 한편에는 관련된 사례나 혹은 해외에 참고할 만한 그런 판례들이 있는지를 검토하기도 하고 예.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이 재판 절차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구성을 해서 의견을 나눈 그런 역할까지도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짐작을 해보건데 뭐 일단 모든 탄핵 사건이나 혹은 모든 헌법 재판에서 이런 재판 연구관들의 구성이 재판 절차에 대한 뭐 대본을 작성하지는 않을 거고 예. 다만 이런 대통령의 탄핵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그 쟁점이 많아질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양측에서 그 주장들이 상당히 격렬하게 대립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심판이다 보니 결국 그런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실 절차적인 부분들은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결국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적절히 지휘권을 행사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들은 그런 절차들도 무척 민감하고 중요하다라는 판단하에 결국 이 재판 연구관으로 구성된 TF에다가 뭐 말하자면 뭐 대본이라는 것을 일단 예. 맡기고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최대한 양측에게 공정할 수 있는 공정하게 보이는 그런 절차들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이 절차와 관련된 부분들은 특별히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공정하게 이 정해진 내용대로 진행을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대본이라는 표현 자체도 워낙 뭐 재판 과정에서 듣기 생소하고 또 해석하기 따라서는 이게 미리 다 정해져 있는 것 예, 아닌가라는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을 이제 비판하거나 혹은 뭐 TF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혀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일단 뭐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결국에는 공정한 재판의 절차를 위해서 연구관들에게 절차 진행에 대해서도 조금 의견을 구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9차 변론 기일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이고 양측에 2시간씩 시간을 준다고 했으니까 2시부터 시작했으니까 6시 뭐 조금 넘어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들어온 소식을 보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하이브리드 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강조를 한 부분인데 북한의 오물풍선 같이 오물풍선을 포함해서 이런 게 하이브리드 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을 또 했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안보적인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한 이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예. 이제 계엄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것은 그 중에 하나가 이 계엄 사유가 있느냐 이 네. 부분입니다.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뭐 전시 사변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여기에 해당하느냐 예. 이 부분이 일단 한 가지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계엄 사유가 인정된다라고 하더라도 국회나 혹은 선관위에 대한 그런 봉쇄 혹은 제한이 가능한지 이것도 역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아닌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예. 둘 중에 하나라도 사실은
국회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탄핵이 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계엄 사유가 있었다라는 점도 당연히 초반부터 주장을 했어야 되는 거고 결국 지금 하이브리드 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 앞서 이제 말씀드린 그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그 예시가 될 수 있는 전시 사변 이런 부분들은 결국 뭐 전쟁이라든가 혹은 전쟁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뭐 해외의 그런 군 병력들로 인한 사회 질서의 혼란 예. 이 정도를 의미한다고 볼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조금 유사해 보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 이제 북한 혹은 중국의 그런 뭐 해킹 공격이라든가 혹은 지금 언급된 하이브리드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오늘 절차에서도 이런 국가 안보적인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하이브리드전이라는 이야기도 다시 한번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또 이제 탄핵 심판 선고 일정에 그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여부가 변수가 될 거다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왔는데 이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 선고는 좀 언제 내릴 거다라고 전망을 하세요? 탄핵 심판 이제 끝나기 전에는 나올까요? 그래서 이게 참 예상하기가 힘든 것 네. 같습니다. 이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 사실 만약에 이제 권한쟁의 심판의 결론에 따라서 이 마은혁 재판관 이 후보자가 결국에는 임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진행 중인 그리고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되면은 변론 갱신이라는 절차, 그래서 재판부가 구성이 변경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열어서 갱신이라는 절차를 한번 거쳐야 될 필요성이 그거는 있고 그냥 재판관끼리만 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양측 대리인들? 양측에서 모두 다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시간이 조금 늦춰지는 문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탄핵 심판에 이제 결국 막바지에 투입이 돼서 내용들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시간이 더 확보가 필요할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점까지도 뭐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어쨌든 기존의 이런 탄핵 심판에 좀 신속한 종결 그리고 마무리를 위해서 이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된 사건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뭐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만 뭐 지금 다른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는 뭐 지금 윤 대통령 심판처럼 뭐 일괄해서 변론기일을 지정을 해서 뭐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예. 언제 결론을 낼지에 대해서는 뭐 저도 사실 예측하기 너무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탄핵 심판과 관련된 변론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저희도 하나 그 정리하면 좀 그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알려드리면 국회 측이 내란죄 법률 위반을 탄핵 소추 사유에서 이제 초반에 내란죄는 제외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 4개로 추려진 거잖아요. 그 4개를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계엄을 선포한 행위 첫 번째, 두 번째 계엄 사령관을 통해서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그러니까 포고령 1호가 그거잖아요. 국회 입법 활동을 뭐 방해하는 거. 그게 세 번째 이유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진입해서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네 번째, 군대를 동원해서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한 행위. 이게 4가지 탄핵소추 사유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공방이 있는 게 국회 측에서는 이렇게 윤 대통령이 한 거다. 반대쪽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이유가 아니고 마땅히 이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다. 서로가 그 공방을 벌이는 건데 요 탄핵소추 4가지 중에서 하나만 해당이 돼도 탄핵이 되는 거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예. 지금 결국 이 사유들은 국회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 4가지들이 헌법 그리고 법률에 위반을 했다. 예. 그리고 이 위반은 상당히 중대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 그러니까 탄핵심판에서는 이 피청구인, 그러니까 대상자가 헌법 그리고 법률 위반할 것을 첫 번째 요건으로 하고 있고 또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반일 것, 이 2가지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사유들 사실 4개 모두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뭐 1개 혹은 나머지 다른 일부가 일단 헌법 그리고 법률에 위반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뭐 4가지 모두가 인정되는 경우보다 뭐 중대성과 관련해서 위반의 중대성과 관련해서 조금 달리 판단할 여지도 없지는 않겠지만 사실 지금 이 하나하나 이 사유가 어느 하나라도 위반을 했다라고 한다면
중대한 사유로도 볼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이긴 합니다. 네. 특히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이 계엄과 관련된 사항들이고, 이 계엄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상당히 침해를 할 수 있는, 포괄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그리고 최종적인 수단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예. 이 중에 일부라도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위반의 중대성 역시도 인정될 가능성이 뭐 상당히 일단 존재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물론 뭐 4개 모두가 인정되는 경우와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일부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 중대성, 그러니까 위반에 너무 중대하다라는 점까지도 조금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지금 오늘 탄핵 심판 9차 변론 양측이 이제 2시간씩 진술 시간을 갖고 입장을 밝히는 건데 4시 30분까지 휴정을 하고 지금 속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윤 대통령 측의 진술이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 측 진술이 끝나면 오늘 변론은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재판관의 질의가 또 있을 수 있는 건지 이후 절차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재판관이 뭐 물론 이 재판 절차와 관련해서는 뭐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뭔가 질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양측이 뭐 추가로 증거를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보완을 요청을 한다거나 예.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이 재판 일정 혹은 재판 절차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증인 신문과 마찬가지로 이 증인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 하나씩 의문점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긴 했지만 예. 그것과는 별개로 오늘은 이제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의문점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뭐 재판관 입장에서는 굳이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질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일부 뭐 재판관들의 소송 절차 진행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양측의 주장에 대해서 뭐 따져본다거나 혹은 그 진위를 파악할 만한 그런 질의나 혹은 재판관들의 발언들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내일 모레 목요일 날 10차 변론기일은 오후 3시부터 시작을 하겠다. 3명의 증인이 출석할 것이다. 증인 채택을 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에서는 10차 기일 마지막으로 우리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라고까지 한 건 아니죠, 아직. 네, 저도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면은 뭐 11차 기일도 혹시 지정될 수 그러게요.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예. 사실 뭐 오늘 이런 남은 일정에 대해서 헌재에서 발표를 할지는 저도 조금 예측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은 뭐 추가적인 기일을 지정한다 하더라도 굳이 예. 오늘 뭐 이것을 따지거나 혹은 뭐 의견을 관련된 발언을 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예. 결국에는 뭐 추가 기일과 관련해서는 뭐 내일이나 아니면 뭐 10차 기일 때 가서 이제 앞으로 남은 절차가 이것이다 혹은 뭐 오늘 종결을 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히지 않을까 생각이 예. 됩니다. 예. 예. 헌법재판소의 일정이 상당히 빡빡합니다.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10차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한덕수 총리가 내일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진행되잖아요. 이게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지 54일 만에 첫 변론을 하게 되는 건데 첫 변론의 쟁점은 뭐가 될까요? 일단 결국에는 뭐 양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윤 대통령 측에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봤을 때 첫 기일에는 결국에는 국회 측에서는 탄핵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피청구인 측에서는 그 사유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형태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지금 탄핵 사유들이 이미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 그 중에 예를 들면은 뭐 권한 대행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든가 혹은 뭐 이런 부분들이 저도 지금 다시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당연히 이제 간략하게나마 국회 측에서 주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또 반박을 할 것이고 예. 뭐 이후에 추가적인 변론 기일이 지정될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뭐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런 변론 기일이 또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그것도 됩니다. 있잖아요. 국회에서 권한대행인데 대통령으로 인정을 해서 200석이냐 151석이냐 그것도 있잖아요. 네, 그 예. 부분도 상당히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부분입니다. 예. 이제 총리의 그런 지위를 봤을 때는 그렇다면 대통령과 다르게 예. 결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탄핵에 필요한 것은 뭐 과반수 정도면 된다라는 입장이 있고 한편으로는 권한 대행이다 보니까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00석 이상, 200석을 넘는 동의가 있어야 된다, 표결이 있어야 된다라는 예. 주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미 의결할 때부터 네. 이 탄핵을 진행하겠다라고 할 때부터 상당히 논의가 있었던 상황이고 뭐 예. 여기에 확립된 선례가 있다던가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과연 표결과 관련해서 의결과 관련해서 요건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는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예. 이제 한편으로는 조금 우려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만약에 이제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필요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탄핵 소추 자체가 부적법한 그래서 각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네네. 그렇게 되면 사실 이후에 이제 최상목 권한 대행의 그런 지위도 법적으로 조금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부적법한 탄핵 소추였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가 부적법했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그렇다면 최권한 대행의 지위는 무엇이냐? 예. 그리고 이 최권한 대행이 임명한 재판관들의 그런 지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느냐. 사실 이런 부분들과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의결 종족수와 관련해서는 뭐 양측에서 변론하는 내용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내용들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탄핵 심판 9차 변론은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관련해서 서정빈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는데요. 서정빈 변호사와는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